지난 시간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작품이 겉과 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30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이 사막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속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레이터가. 그러니까 사막 속에는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그런데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이제 어린 시절의 낡은 집에 숨어있던 보물,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전설 때문에 집이 신비로워 보였다. 그 기억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작가는 사막이라고 하는 귀에도 들리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 그러나 그 침묵 속에,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있기는 있고, 그것이 굉장히 빛나는, 뭔가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는 뭔가 심오하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돼서 그것도 겉과 속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겉과 속의 이야기를 그냥 알기 쉽게 진술하는 것이 있고, 비유를 통해서 아주 문학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겉과 속을 그냥 대놓고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 라든가 마음으로 보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직접 진술, 즉 철학적 진술, 언어의 1차적 사용법인데, 그렇게만 하면 이 책은 철학서가 되고 자문서가 되어버리죠. 문학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작가는 많은 비유물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입부에서는 이제 모자, 겉보기에는 모자인데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즉 보아구렁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까지만 해도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는 그러한 비유죠. 그런데 그 비유가 점점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요한 사막 속에 빛나는 무엇, 이런 비유예요. 바로 이러한 비유적 어법, 이것이 문학적 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학가는 왜 직접 진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지난번 강의에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엄마가 아들 등을 탁 때리면서 나쁜 놈 했을 때는 좋은 놈이라는 말만이 아니고, 왜 그랬니, 그럴 줄 몰랐어,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도 장난, 재미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의미, 철학적 의미로 풀어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직접 말하지 않고 애둘러 말함으로써 생기는 재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감각화돼요. 즉 철학적 진술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좌뇌가 이해해서 알아듣게는 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느낌이 생긴다는 것은 개념으로 이해한 좌뇌적 이해에 비해서는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형상화, 모양을 주는 거거든요. 모양을 주면 감각이 돼요. 물론 그 감각은 손이나 이렇게 접촉해서 생기는 감각이 아니고 두뇌 속에서 생기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 감각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치고는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비천득 선생님의 작품 수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이 있죠. 이 수필은 비유물을 수필이라고 하는 주어 하나에다가
비유물을 14가지나 동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첫 구절 아마 저희 세대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오랫동안 실려 있었거든요. 문학에 조금만 관심이 깊은 분들은 이 첫 구절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인상적이어서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니까요. 그게 제목이 수필이에요. 그리고 첫 문장이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예요. 그 다음에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두 문장에 수필을 청자 연적에 먼저 비유하고 두 번째는 난초, 난, 그 다음에 학, 하얗게 날아다니는 학 있잖아요. 학이요. 그 다음에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 여인인데 그냥 여인이 아니고 청초한 여인이고 몸맵시가 날렵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천득 선생이 수필을 청자 연적, 난, 학, 여인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그 비유가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했을 때하고 수필은 조촐한 문학이다 이렇게 했을 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조촐한 문학이다 그러면 좌뇌로 이해를 해요. 개념적으로. 근데 청자 연적이다 비유를 동원하면 이것은 조촐한 뜻도 있지만 뭐 산뜻한 뜻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뜻도 있고 또 글과 관련된 선비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비유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청자 연적의 파란색, 연적이 보통 네모나죠. 근데 이제 연적이 복숭아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적이 있죠. 연꽃 무늬를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이 글에도 내가 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연꽃은 여러 가지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복숭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구멍이 하나 있어 물을 또 누룩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연꽃잎을 만들어 나갈 때에 똑같이 만들어 나가서 하나를 약간 고부라지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면 심심하니까. 그러면서 약간 고부라지게 하려면 여유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수필이야. 이렇게 비 선생님이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연적은 연적인데 질서 정연한 게 아니라 질서에서 약간 벗어나고 약간 멋을 내고 예를 들면 깨끗이 잘 단장한 사람이 넥타이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핀을 하나 꽂는다든가 여자 같은 여기다 꽃을 하나 꽂는다든가 살짝 뭔가 비튼다든가 모자를 쓰는데 반드시 쓴다면 약간 기울인다든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약간의 여유, 약간의 멋 이것이 이제 문학이고 예술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면은 그런 그림이 떠오르면서 비록 마음속 내 속에서지만 감각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감각적이 된다는 건 경험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학의 2차 언어가 1차 언어보다 훨씬 살아있고 재미있고 효용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에서 이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또 동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동원이 되는데 이 비유가 상징이 돼요. 상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둘기다 그러면 평화를 상징하고 예를 들면 피다 그러면 투쟁이나 뭐 살인이나 이런 것을 상징하고 불이다 그러면 열정 뭐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기타 등등 뭐 상징이 많죠.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한 점이 있어요. 상징들은 대부분 인류가 공유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 내지는 개념 내지는 그 언어법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 버려요. 다만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은 없어요. 창의성은.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아무도 지금까지 그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창작이에요. 근데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누가 평화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오 비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미 써먹은 걸 또 써먹은 거라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 상징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공자님의 성상근야나 습상원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성상근야, 성품으로서는 가깝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거의 가깝거나 똑같다. 세계인이
습상원여라. 나이 들고 습관 들이기 따라서 점점 미국 사람 되고 영국 사람 되고 프랑스 사람 되고 독일 사람 되고 이탈리아 사람 되고 아프리카 사람 되고 중국 사람 되고 한국 사람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수록 이제 어린이 시절로 내려가요. 그래서 보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이 시절로 돌아간다기보다 이번에는 심리적 심층으로 내려간다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린이 시절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심리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이 제대로 학문으로 정착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고 그것을 볼만하게 첫 번째로 해낸 사람이 프로이트죠.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그 의식, 우리가 인지하는 이 의식, 마음, 밑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무의식에 대한 많은 이론을 발표하고 그것이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심리학이 더욱 깊이가 있어졌어요. 이른바 심층 심리. 무의식은 깊은 데 있잖아요. 아까 성상근야, 습상원야 할 때 어린이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데 어린이로 돌아간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어린이들 의식과도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인간이 살아온 과거 의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원시 시대의 선조들이 느꼈던 의식, 경험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깔려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굉장히 깊은 의식이죠. 번역은 무의식 없을 무자 의식이 없음 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말로 하면 조금 오해가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의식되는 이 의식이 아닌 그런데 의식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되지 않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빙산에다 비유를 해요. 빙산은 물 위에 9분의 1이 떠 있고 9분의 8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마치 그와도 같이 인간의 의식도 이렇게 의식되는 부분이 조금 떠올라 있고 대단히 많은 부분이 밑에 그렇게 가라앉아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무의식 이론인데 그 중간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밑을 쳐다보면 맑은 물은 깊은 데는 안 보여도 약간 깊은 데는 그 속에 물고기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층, 무의식의 첫 번째 층은 의식으로 들락날락도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 그러죠, 그거는. 꿈에 나타나는 게 주로 이 잠재의식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무의식들은 꿈에도 잘 안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어떻게 연구한단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어요, 이 프로이트가.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절약 제목이 꿈의 해석이에요. 꿈을 해석해보면 이제 무의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유명한 또 심리학자가 있죠. 구스타프 융이죠. 칼 구스타프 융. 이분은 이제 프로이트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또 그 모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독립해서 일부는 프로이트 학설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당신의 학설을 새로 창안을 해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 분야를 열었는데 이분은 무의식 중에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프로이트는 주로 개인 속에 있는 무의식만 얘기했는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다. 독일 민족이면 독일 민족 집단, 한국 민족이면 한국 민족 집단, 내지는 인류면 인류 집단의 공통 무의식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무의식 중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연구하기 어려운 거죠. 뭐 꿈으로도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으로도 나타나긴 한답니다. 나타나긴 하고 주로 이제 신화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혹은 전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절의 선조들, 수천 년 전 선조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게 선조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무의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의식이 덜 발달된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과 의식이 막 뒤섞여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신화이고 전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화 중에 제일 유명한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 시절에 창안이 되고 로마가 이어받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사실은 그리스 신화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 말고라도 각 문화권마다 신화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신화가 있고 인도에도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신화보다 왜 그리스 신화만 그렇게 유명하냐? 이 그리스 신화의 문학성이 아주 뛰어나고 예술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을 읽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교묘하게 문학적 이야기로 변형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해서 유지했어요. 다른 문화권들은 그런 걸 중시하지도 않고 기록해서 전승하는데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예를 들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신화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판도라 보고 야 마지막에 이거는 열지 마 하고 상자를 하나 줬는데 호기심을 못 이겨서 열었더니 거기서 문제거리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무슨 무의식이 있는 걸까요? 인간은 금기되어 있는 것들을 건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안 건드릴 건데 이거 건드리지 마. 이거 중요한 거야. 이래놓으면 꼭 건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의 심리이기도 하고 그런 심리 그런 심리의 근거가 저 무의식 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로 재밌게 말을 하니까 딱 머릿속에 인상이 남아가지고 아주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밖에 더 많죠. 뭐 자기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쳐다보다가 결국은 꽃으로 변한 이야기. 또는 뭐 아킬레스 같으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고 장갔는데 손으로 발꿈치를 들고 했기 때문에 발꿈치 잡은 부분은 물에 안 적셔져가지고 거기만은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맞아도 안 죽어. 근데 거기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그 발 뒤꿈치를 화살로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 그 발 뒤꿈치가 그래서 오늘날도 아킬레스 건 그러잖아요. 아킬레스 건 하면은 어떤 사람은 취약점.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한국에 취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아킬레스 건 그러잖아요. 그 아킬레스 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간이 강한 존재라고 해도 또는 인간 아니라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막 맘모스하고도 싸우고 호랑이하고도 싸우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어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공격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성공을 거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무의식에 쌓이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서 아킬레스 건, 취약점 이런 신화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아킬레스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 인간의 취약점 생각하지도 않았고 호기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내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무의식이 건드려져 가지고 그거 그럴듯하네 하고 재밌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